지구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값어치를 잊히기 쉬운 행성입니다. 창문을 열면 늘 같은 하늘이 있고 발을 내디디면 늘 같은 땅이 있으니 감탄이 습관에 묻혀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선을 우주로 올리는 순간 그 익숙함은 얇은 종이처럼 찢어집니다. 파란색과 흰색의 무늬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산맥과 사막과 바다와 폭풍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화성이나 목성만 쫓아가다 보면 정작 가장 놀라운 세계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찾는 이유도 집을 다시 제대로 보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집 지구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던 장면들을 우주에서 내려다본 시선으로 엮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풍경은 예쁜 영상이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증거이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의 산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궤도, 동시에 돌아가는 거대한 폭풍들, 지구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 그리고 화성과 지구의 모래 언덕 비교까지 한 편의 흐름으로 따라가 보시죠. 우리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시선으로 지표 약 363km 위를 미끄러지듯 돌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보이지만 한 번에 담기는 풍경의 폭은 415km 안팎이라 나라의 표정이 통째로 들어옵니다. 진행 방향은 남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왼편에는 이집트, 오른편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지도에서 선으로 보던 경계가 실제로는 색과 질감의 차이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곧 붉은 바다 양쪽으로 산들이 길게 누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오른편에 넓게 깔린 것이 사와트 산맥입니다. 이 산맥은 면적이 대략 18만 100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소개되며 위에서 보면 거대한 주름천이 깔린 듯 보입니다. 봉우리들은 3120m를 훌쩍 넘는 구간이 여런이고 경사면을 따라 가늘게 내려오는 선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은 말라붙어 있어도 비가 몰아치면 그 선은 순식간에 길이 되어 흙과 돌을 아래로 쓸어내리겠지요. 이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비가 특히 몰리는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아니지만 한번 올 때는 한꺼번에 쏟아져서 흐름의 흔적이 더 깊게 남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때 거대한 둥근 자국 하나가 툭 튀어나오듯 나타납니다. 운석 구덩이처럼 보이지만 충돌이 아니라 화산 활동이 남긴 거대한 분화구의 잔해로 해석되는 흔적입니다. 사막을 단순한 모래바다로만 보면 이런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은 과거의 불과 압력으로 여러 겹 쌓인 기록지였고 어떤 곳은 아직도 완전히 조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흰 점들이 도시 불빛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대규모 시멘트 공장 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의 갈색과 대비되는 밝은 재료가 넓게 퍼져 있어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거죠. 구름 아래쪽에는 메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는 화면에서 작게 눌려 보이지만 그 주변을 감싼 산과 도로의 굽이침이 오히려 인간의 움직임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대체로 매우 건조한 풍경이지만 산의 일부 골짜기에는 드문 녹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녹색이 물이 지나간 자리의 규칙을 보여주니 시야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이제 시선을 반도 끝쪽으로 조금 더 끌어가 보겠습니다. 사막의 가장자리에는 길고 날카로운 모래 능선들이 줄지어 나타나는데 이것이 세이프, 즉 칼날 같은 종방향 모래 언덕입니다. 이 모래 능선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며 방향이 놀라울 만큼 일정합니다. 바람이 오랫동안 비슷한 방향으로 불면 모래는 마치 한 줄로 써내려간 문장처럼 배열되는 법이니까요. 산과 사막의 경계에서 길게 그어진 상처처럼 보이는 구조도 등장합니다.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솟은 능선이고 그 옆에 모래가 붙어 리본처럼 따라가며 착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집중해 보면 댐과 저수지가 아주 작게 박혀 있습니다. 그 동쪽
모래 한가운데에 농사를 짓는 마을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면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존의 지도처럼 느껴집니다. 사막에서 작물이 자란다는 사실은 물과 기술이 환경의 규칙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불리한 조건을 설계로 뒤집는 장면이지요. 이 근처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봉우리도 있습니다. 높이가 약 3,835m급으로 소개되며 사막 위에 돌의 섬이 솟아오른 듯한 존재감을 남깁니다. 화면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옮기면 아래는 아라비아 사막의 동쪽 면이고 각기 흩어진 모래 언덕들이 각도에 따라 얇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개의 강이 또렷하게 등장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만 색이 달라져서 지도보다 더 분명한 경계가 만들어지고 강 주변의 땅이 살아있는 색으로 바뀌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두 강은 오랜 시간 범람을 반복하며 넓은 충적 평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주요 도시와 정착지가 이 띠를 따라 모여 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요. 시선을 더 북서쪽으로 올리면 코카서스 산맥이 나타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만큼 산줄기가 선명한 띠로 뻗어 있습니다. 이 산맥은 아라비아판이 북쪽으로 밀려가며 이란 쪽 판과 충돌해 지표를 접어 올린 결과로 설명됩니다. 지구 표면이 서로 밀치며 주름을 만든 셈이고 그 주름은 수천만 년의 시간이 쌓인 압력의 흔적입니다. 그 주름 속에는 엘브루스 산이 있습니다. 높이는 약 5,815m로 소개되며 주변에는 빙하가 여러 갈래로 흘러내려 골짜기를 채우는 장면이 관측됩니다. 사막에서 시작해 빙하로 끝나는 이 대비는 같은 지구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이 액체에서 얼음으로 바뀌는 순간 풍경의 문법도 완전히 바뀌는 법이죠.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중동으로 돌아옵니다. 오른편에는 구름 위로 봉우리가 삐죽삐죽 솟아 현실 같지 않은 산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이 산맥은 길이가 약 1650km로 소개되며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의 산이 반복되어 골판지 같은 리듬을 만듭니다. 위에서 보면 산이 산을 낳는 구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그로스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같은 산맥 안에서도 북쪽과 남쪽의 표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돌의 재질과 층의 성질,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암염층의 존재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남쪽 구간에서는 퇴적층 아래에 암염층이 있어 더 쉽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접힘이 넓고 부드럽게 퍼져 파도처럼 완만한 선이 여러 겹 반복됩니다. 반면 북쪽은 암염층이 얇거나 부족해 변형이 좁은 띠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산줄기가 상대적으로 정렬된 벽처럼 보이고 힘이 몰린 자리만 날카롭게 솟아오릅니다. 여기에 자원 이야기가 겹치면 풍경은 다시 한번 의미를 바꿉니다. 암염 구조는 물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석유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즉, 지형의 기괴함이 곧바로 경제 지도의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자연의 주름이 사람들의 관심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이라 조금 섬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금덤이 지표로 드러나고 소금이 얼음처럼 흐르는 소금 빙하도 관측된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들리지만 사진으로 보면 오히려 너무 논리적이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름이 약 14.4km급으로 소개되는 거대한 돔은 산이라기보다 땅이 부풀어 오른 혹처럼 보입니다. 비가 깎아낸 층이 드러나면 지질학이 단숨에 영상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그로스를 넘어 카스피해 방향으로 눈을 옮기면 그 직전에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염호로 불리던 호수가 등장합니다. 과거 면적이 약 5,380제곱킬로미터급으로 언급되는데 지금은 그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댐과 수로 변화로 유입이 줄면서 호수는 과거의 약 9.7% 수준까지 축소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주변의 삶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호수가 완전히 마르면
기후와 건강 문제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물을 되돌리는 계획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자연을 복원하는 일은 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호수 옆에는 오래된 화산체도 보입니다. 주변보다 어둡게 찍혀서 쉽게 눈에 띄는데 확대하면 그 화산조차 거대한 산들 앞에서는 점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보면 사한드 산이 나타납니다. 높이가 약 3,850m급으로 소개되며 겨울에는 스키장이 운영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 중동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들립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알보르즈 산맥이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길게 달립니다. 위에서 보면 이란이 얼마나 산이 많은 나라인지 평지가 오히려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그 산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원뿔이 다마반드입니다. 높이가 약 5,790m급으로 소개되며 정상의 분화구 흔적과 황성분 방출로 활동성 화산으로 분류됩니다. 큰 분출이 약 8,300년간 없었다고 해도 숨을 쉬듯 기체를 내뿜는다면 완전히 잠든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 산은 오래된 심장 박동을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쯤에서 땅의 이야기는 잠시 접고 하늘의 소용돌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이 지구의 뼈라면 폭풍은 지구의 혈류에 가깝습니다. 흐르고 모이고 다시 흩어지며 에너지를 운반하니까요. 무대는 인도 동쪽의 벵골만입니다. 열대성 소용돌이가 자주 태어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2013년 10월에는 파일린이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폭풍은 10월 8일부터 10월 14일 무렵까지 이어졌고 시작은 약한 저기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틀 동안의 급가속이었는데 마치 작은 불씨가 집 전체로 번지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도가 크게 올라가 매우 강한 단계로 분류되었고 이어 최고 등급에 가까운 강도로까지 치솟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지만 그 안의 에너지는 여러 층으로 쌓여 올라갑니다. 육지에 닿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땅의 마찰이 바람을 깎아먹고 바다가 주던 수증기 연료도 끊기기 때문에 폭풍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파일린도 상륙 후 약화되며 다시 저기압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거대한 괴물도 연료가 끊기면 작아지는 법이죠. 이때 시야를 넓히면 같은 시기 태평양 쪽에서도 여러 열대성 소용돌이가 동시에 돌아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한 화면에서 여러 시스템이 각자 리듬으로 회전하는 모습은 묘하게 음악적입니다. 그중 하나는 나리 또는 산티로 불렸고 또 하나는 위파 혹은 티노로 불렸다고 소개됩니다.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 모두 같은 가족의 현상이죠.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서로 다른 존재인가요? 답은 본질은 같고 호칭만 다르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발달하면 태풍,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 대서양과 동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부르는 식입니다. 결국 경도와 관측 문화가 같은 현상에 서로 다른 이름표를 붙인 셈이지요. 회전 방향도 흥미롭습니다. 북반구에서는 대체로 반시계,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 우세한데 이는 지구 자전이 공기의 흐름에 옆힘을 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형성 원리는 거대한 열기관입니다. 따뜻한 바다 위에 습한 공기가 올라가면 표면 기압이 낮아지고 주변 공기가 밀려 들어와 다시 데워지고 또 올라가며 구름과 비를 두껍게 만듭니다. 이 상승과 유입이 반복되며 회전이 조직을 갖추면 시스템은 급격히 커집니다. 특히 바다가 따뜻한 구간에서는 연료 공급이 안정적이라 폭풍이 더 자주 만들어진다는 점이죠. 이제부터는 지구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자기장과 중력장입니다. 하나는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다른 하나는 공기를 붙잡아 둡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여기에 세 번째 전역 에너지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름은 엠비폴라 전기장입니다. 너무 약해서 오랫동안 가설로만 남았던 힘이 드디어 직접 측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네이처에 관련 논문이 실리며 관심이 커졌고 NASA 엔듀런웨 관측이 핵심 근거로 소개됩니다. 차가운 플라즈마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 전기장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죠.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와 다른 물질 상태로 우주에서 보이는 물질의 약 96%가 이 형태라고 소개되곤 합니다. 지구에서도 높은 고도에서 이온화가 일어나면 플라즈마 성질이 나타납니다. 대략 92km 안팎부터 대기 밀도가 충분히 낮아져 태양빛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이온화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양전하의 이온과 음전하의 전자가 생깁니다. 전자는 아주 가볍고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온은 전자보다 약 1860배 무거워 중력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전자는 조금만 밀려도 위로 달아나려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끌어당기며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앰비폴라 전기장의 핵심입니다. 줄다리기에서 위쪽 줄이 아주 조금 더 우세해지면 일부 이온이 위로 가속되고 그 흐름이 극지방을 통해 우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태양열로 입자가 탈출한다면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측된 흐름에는 차가운 입자도 많았고 속도는 빠르니 그 모순이 연구자들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단서가 금성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유럽의 금성 탐사선 관측에서 금성 주변에 약 10.4V 수준의 전기 포텐셜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 값이 예상보다 커서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금성의 강한 전기 포텐셜은 산소 같은 양이온을 끌어올려 대기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물은 어디로 갔나라는 질문이 다시 현실적인 연구 주제가 되었지요. 그럼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의 전기 포텐셜은 훨씬 약해 약 0.32V 정도로 예상되었고 금성과 비교하면 대략 24배 정도 약하다고 설명되곤 합니다. 이 약한 신호를 잡기 위해 엔듀런스 팀은 전자의 속도 변화를 이용했습니다. 전기 포텐셜이 전자를 아주 조금 늦추는 효과를 측정해 포텐셜의 크기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비는 민감했고 발사 장소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북극권 스발바르 로켓 발사장이 선택되었고 자기장 북극을 가로지르는 경로로 관측을 시도했습니다. 엔듀런스 로켓은 2022년 5월 11일 발사되어 최고 고도 약 794km까지 올라갔다고 소개됩니다. 관측에 유효한 구간은 약 534km 안팎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측정된 전기 포텐셜 변화는 약 0.57V 수준으로 소개됩니다. 시계 배터리보다도 약하지만 바로 그 정도가 극지방의 플라즈마 흐름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크기였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앰비폴라 전기장은 이온층에 걸쳐 작동합니다. 대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층, 열권, 외기권으로 나뉘는데 이온층은 중간층 상부부터 열권을 지나 외기권 하부까지 겹쳐 존재합니다. 대륙권은 약 22km까지로 날씨가 대부분 여기서 일어나고 성층권은 약 52km까지로 오존이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중간층은 약 88km까지 이어지며 유성이 타는 구간으로 설명됩니다. 이온층은 대략 82km 근처에서 시작해 열권의 약 620km 구간까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외기권은 그 위에서 약 1400km 정도까지 이어지며 대기가 우주와 희미하게 섞여 사라집니다. 앰비폴라 전기장은 특히 약 260km 부근부터 중요해진다고 언급됩니다. 이 높이에서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전기장의 영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설명에 따르면 수소 이온은 전기장 안에서 위쪽 힘이 중력보다 약 11배 안팎 강해질 수 있어 초음 속으로 가속되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전압이 큰 속도를 만든다는 점이 핵심이지요. 이 때문에 지구는 매초 약 3.1kg의 수소를 잃는다고 소개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만 8톤가량이 될 수 있고 헬륨은 매초 52g 정도, 연간 1660톤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물론 이 손실이 전부 극풍 때문만은 아닙니다. 태양열로 인한 열적 탈출도 있고 다른 비열적 과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공기가 고갈될 걱정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산소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데는 약 10억 4천만 년 규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다의 수소가 크게 고갈되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 수 있어 인간의 시간 감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현대 인류의 역사가 약 31만 2천 년 남짓인데 그 시간을 수천 배 늘려도 겨우 10억 년 근처라는 점이 우리가 얼마나 짧은 구간을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더 먼 미래로는 약 41억 5천만 년 뒤 지구가 금성처럼 건조해질 가능성이 언급되곤 합니다. 물이 대부분 증발하고 온실 효과가 극단으로 치달아 암석이 녹는 환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의 지구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입니다. 금성의 10.4V급 포텐셜과 지구의 0.57V가 만들어내는 차이가 결국 물과 대기의 역사를 갈라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산소 같은 무거운 이온도 전기장 안에서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산소 이온의 체감 무게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온층의 스케일 높이가 약 280% 가까이 늘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말은 대기가 더 높은 곳에서도 예상보다 조밀하게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신과 위성 궤도 저항, 오로라 관측 같은 분야에서 계산을 다시 해야 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작은 발견이 큰 재정리를 부르는 셈이지요.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감각으로 번역되는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는 진공이라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주는 조용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못 듣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표에서 약 62km만 올라가도 공기가 너무 희박해져 우리가 아는 음파는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도 이동하니 우주 공간은 신호로 가득 찬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도 전자기파의 한 조각입니다. 다만 가시광은 전체 스펙트럼의 아주 얇은 띠이고 그 바깥에는 자외선과 X선, 적외선, 그리고 파장이 긴 전파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전파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 변화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로 옮겨오면 소리처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신호를 청각으로 번역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현상이 귀로 살아납니다. 지구 주변에는 플라즈마권이 있고 그 바깥쪽에는 반앨런 복사대가 있습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자기장에 붙잡혀 띠처럼 둘러선 구조인데 그 안에서는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이 전파 신호로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러스 파동입니다. 새벽 쪽에서 더 자주 관측된다고 해서 합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변환해 들으면 정말 새소리처럼 들려서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코러스는 플라즈마권의 전자와 이온이 지구 자기장의 회전과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파동으로 설명됩니다. 바다에 잔물이 생기듯 보이지 않는 입자 바다에도 파도가 생기는 셈입니다. 조금 더 안쪽에서는 휘슬러 모드 파동이 등장합니다. 변환음을 들으면 미끄러지는 휘파람처럼 내려가는데 그 근원이 지구의 번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번개가 방출한 전자기 신호가 자기장선을 따라 반사되며 이동하고 주파수에 따라 도달 속도가 달라지면서 한 번에 툭 떨어지는 대신 길게 미끄러지는 음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플라즈마권 바깥으로 더 나가면 반대로 음이 올라가며 새가 대화하는 듯한 구간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 꼬리에서의 자기 재연결 과정이 에너지를 전달해 파동을 만든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는 히스 파동이 기록되는데 코러스보다 거칠고 차갑게 들립니다. 코러스가 새어나와 변형된 형태라는 설명도 있어 같은 재료가 다른 음색으로 바뀌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우주의 소리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과 입자의 움직임을 귀로 이해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늘어나면 이해도 깊어지는 법이죠. 이제 시선을 다시 모래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성을 먼지의 행성이라고 부르지만 지구도 사실 모래의 언어로 가득한 행성입니다. 다만 색과 물의 유무가 그 언어를 다르게 들리게 만들 뿐이죠. 중동에서 보셨던 세이프 모래 능선이 기억나실 겁니다. 지구에서는 그 능선이 바람의 방향과 계절의 리듬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래 언덕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공기가 남긴 일기장에 가깝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래는 바람이 지나간 길을 형태로 남깁니다. 한 번의 폭풍이 아니라 수많은 날의 합이 능선을 만들고 그 능선이 다시 다음 바람을 안내하며 결국 지형과 기후가 서로를 조각합니다. 화성을 보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구름과 바다가 없는 대신 모래와 먼지가 더 정직하게 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화성의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계절에 얼마 꾸준히 불었는지를 지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화성 정찰 궤도선의 고해상도 카메라는 오랜 기간 화성 표면을 촬영해 왔고, 덕분에 우리는 분화구 바닥의 모래 언덕까지 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새의 눈으로 사막의 문장을 해독하는 느낌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초승달 모양 모래 언덕은 바르한이라고 불립니다. 한 방향으로 바람이 꾸준히 불면 모래는 앞쪽은 완만하고 뒤쪽은 급경사에 미끄럼 면을 만들며 이동합니다. 이 바르한이 여러 개 붙어 커지면 멀리서는 커다란 물결처럼 보입니다. 바람이 앞쪽에서 모래를 퍼올리고 능선을 넘어 뒤쪽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화성에도 바르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일 분화구 안쪽에는 로버가 직접 근접 관측한 대형 사구 군집이 있습니다. 로버는 모래결의 방향, 사면의 경상사, 바람이 만든 작은 파형까지 기록했고, 그 흔적들은 지금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고위도 지역에서는 계절마다 얼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표면을 긁어놓는 장면이 관측되곤 합니다. 봄철에 갑자기 나타나는 어두운 부채꼴 무늬는 얼음 아래 갇힌 기체가 분출하며 모래를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화성이 여전히 계절의 리듬으로 숨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굳어버린 박물관이 아니라 아주 느린 속도로 계속 변하는 무대라는 뜻이지요. 대기는 지구의 약 1.03% 수준으로 희박하지만 모래 알갱이의 특성과 조건이 맞으면 천천히라도 이동이 일어납니다. 느리다는 말은 멈춘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관측 사진을 비교하면 몇 해 사이에 능선이 조금씩 밀려난 흔적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속도는 미미해도 축적된 시간은 결국 지형을 바꾸는 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문제는 바람이 한 방향만 부는 게 아니라 때때로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그때 지구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 세이프 모래 언덕, 즉 길고 날카로운 종방향 모래 언덕입니다. 세이프는 두 방향의 바람이 번갈아 불며 능선 양쪽에 미끄럼 면을 만들 때 마치 칼날처럼 뾰족한 능선을 유지한 채 길게 뻗습니다. 위에서 보면 평행한 줄무늬가 반복되어 거대한 악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화성에도 세이프와 비슷한 형태가 보입니다. 분화구 바닥에 길게 늘어선 모래 능선에 밝은 띠가 한 줄씩 얹혀 있는 장면은 지구의 사막 사진과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이 밝은 띠가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논쟁이 남아 있지만 바르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정리되며 생겼다는 해석이 소개되곤 합니다. 모래도 결국 과정의 흔적이니까요. 세 번째는 돔 형태입니다. 지구에서는 대체로 크지 않고 미끄럼 면도 뚜렷하지 않은 둥근 언덕으로 나타나는데 화성에서는 수십 미터급 폭으로 더 크게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돔이 줄을 이루고 끝에 둥근 덩어리가 달린 듯 보이는 장면은 바람의 방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단서를 줍니다. 직선이 아니라 살짝 비틀린 선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포물선 형태입니다. 지구에서는 해안가처럼 식생이 모래의 팔을 붙잡아두는 곳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화성에는 식생이 없으니 같은 모양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화구 바닥에서는 모래가 큰 언덕을 감싸며 흐르는 듯한 장면이 보입니다. 바람이 지형에 의해 좁은 통로로 안내되면 식생이 없어도 비슷한 실루엣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은 별 모양 모래 언덕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는 한 언덕에서 여러 팔이 뻗어나가며
서너 방향의 미끄럼 면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동보다는 쌓임이 두드러진다고 설명됩니다. 사하라 사막을 위에서 보면 별 모양 언덕들이 군집을 이루는데 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놓이면 스케일이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모래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산에 가깝다는 뜻이니까요. 지구의 여러 사구 지대는 서로 다른 조건을 보여줍니다. 나미브 사막처럼 해안 안개가 잦은 곳에서는 물방울이 모래를 살짝 붙잡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위에 바람이 또 다른 무늬를 새깁니다. 또 어떤 해안에서는 식생이 모래에 팔을 붙들어 고정시키면서 포물선 형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같은 바람이라도 뿌리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모래의 이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지요. 하얀 석고 모래로 유명한 사구 지대에서는 모래 알갱이의 재질 자체가 빛을 강하게 반사해 낮에는 눈부실 정도로 밝게 보입니다. 색이 달라지면 온도와 공기의 흐름도 조금 달라져 지형의 표정이 또 바뀝니다. 이런 사례들을 떠올리고 다시 화성 사진을 보면 우리는 모래 언덕을 단순히 모양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는 입자, 바람, 온도, 그리고 시간이라는 네 가지 재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서도 별 모양 모래 언덕이 관측되며 특히 고위도에서는 이산화탄소 얼음이 계절에 따라 형성되고 사라지며 표면에 길게 긁힌 줄무늬를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해가 떠오르거나 질 무렵 촬영된 사진에서는 그림자가 길게 뻗어 모래 언덕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임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빛의 각도 하나가 지형의 깊이를 통째로 드러내는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물결에 의해 생기는 잔물결 무늬가 모래 위에 남듯 화성에도 물결 같은 리플이 있는데 간격이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지구에서는 보통 1.1m에서 2.1m 정도 간격으로 보이지만 화성에서는 그 간격이 더 커져 위성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의 근접 사진이 중요해지죠. 큐리오시티 같은 로버가 촬영한 근접 사진을 보면 그 리플이 단지 예쁜 무늬가 아니라 바람과 입자의 상호작용이 만든 물리적 결과임이 드러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라 가까이 갈수록 이해된다는 말이 맞는 장면입니다. 결국 화성의 모래 언덕은 지구와 닮아 있으면서도 다른 규칙을 보여줍니다. 비슷해 보여도 대기 밀도와 중력, 입자 크기와 온도가 달라지면 같은 현상도 다른 표정을 띠는 법이니까요.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주는 진공이라 소리는 없지만 신호는 늘 있고 지구는 그 신호를 만드는 공장처럼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우주는 사실 들리지 않는 우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떠난 탐사선이 뒤돌아본 지구를 붙여보겠습니다. 1977년에 출발한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금도 먼 우주에서 희미한 신호로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사 시점은 1977년 8월 20일과 1977년 9월 5일이었고 두 탐사선은 드문 행성 정렬 기회를 이용해 여러 거대 가스 행성을 연달아 방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발사 후 약 14일이 지난 시점에 보이저 1호는 지구와 달을 함께 담은 사진을 보내왔다고 소개됩니다. 대략 200만 킬로미터 안팎에서 찍힌 그 장면은 지구를 아주 작게 만들지만 마음속 비중은 더 키웁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사진은 유효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동시에 얼마나 연약한지 한 점의 빛으로도 충분히 말해주니까요. 오늘 보신 산과 사막, 폭풍과 전기장, 화성과 지구의 모래 언덕, 그리고 전파의 노래는 결국 같은 메시지로 합쳐집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세계는 이미 우리 곁에 있고 그 세계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끄셔도 어쩐지 지구가 달라 보이실 겁니다.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고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며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다시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탐사는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이 행성을
새 눈으로 읽는 연습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깐 창밖을 보실 때 구름의 결을 한 번만 더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 작은 관찰이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점의 거대한 움직임을 마음속에서 다시 연결해 줄 겁니다.